어머니, 응? 저희가 정리한 부엉은요, 가능하면 그대로 두셨으면 해요. 그래. 어머니도 이제 가족이시니까요, 어머니. 가족? 네. 서로 불편한 건 안 건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특히 제 김치독은요. 절대 열지 말아주세요. 왜? 제 방식이 있어서요. 알겠다. 어머니는 어머니 방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로요. 따로라. 네. 서로 편하게요. 지아야. 네. 나는 이 집에서 뭐니? 어머니, 그건 가족이냐? 남이냐? 구독, 좋아요와 함께 무엇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 깊숙이 파고들어와 폐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토해내는 숨결은 하얀 김으로 변의 공중에서 천천히 흩어졌다. 희미한 서리가 장독대 위에 내려앉아 있었고, 그 서리는 마치 오래 묵은 비밀 위에 쌓인 얇은 상처처럼 차갑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으며, 장독의 표면을 하얗게 덮고 있는 그 서리는 손끝으로 만지면 금방이라도 녹아버릴 것 같았지만, 동시에 얼어붙은 마음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기도 했다. 장독들 사이로 아주 작은 균여름이 흘렀다.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정순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금이 가는 소리인지 마음이 가는 소리인지 정수는 분간할 수 없었으며,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장독에서 나는 것인지 자신의 가슴에서 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장독대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이른의 손등에 내려앉은 새벽의 냉기가 피부를 파고들며 오래 남은 온기마저 지워내려 할 때, 조금 전 들었던 며느리의 말이 저 멀리서 다시 걸어와 귓가에 닿았고, 그 말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정순의 귓속을 파고들었으며,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도 이제는 우리 가족이죠. 단어 자체는 따뜻했다. 하지만 말끝에 실린 얇은 거리감은 겨울 공기보다 더 차갑게 스며들었고, 정순의 가슴 한편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그 차가움은 손끝을 타고 천천히 온몸으로 퍼져나가 정순의 심장까지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정순은 그 차가움을 느끼며 몸을 움츠렸지만, 추위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얼어붙고 있었기에 아무리 옷깃을 여며도 소용이 없었다. 정수는 장독대에 손을 얹었다. 도자기의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번지는 동안 장독 하나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마치 그 말 한마디가 저 장독처럼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듯 했으며, 정수는 그 기울어진 장독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장독은 정순이 40년 동안 지켜온 것이었고, 남편과 함께 마당에 놓았던 것이었으며, 그 안에는 정순의 인생이 담겨 있었지만, 지금은 기울어져 있었고 곧 무너질 것 같았다. 정순은 숨을 고르며 입술을 천천히 떼었다. 가족이라 말했는데 왜 이렇게 멀까? 그 말은 공기 중으로 스며들다가 서리 위로 가라앉았고, 아무도 듣지 못한 채 새벽의 정막 속으로 사라졌으며, 정수는 그 말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순간 정순의 뇌리에는 며느리 지아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으며, 정수는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어 다서 눈을 떴다. 장독대 위의 서리가 햇살을 받아
천천히 녹기 시작했고 그 물방울이 장독의 표면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정수는 그 물방울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참았으며 마당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고 그 소리는 겨울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마당 위로 퍼져나갔으며 정수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으며 곧 눈이 내릴 것 같았다. 정수는 다시 장독대를 바라보았다. 장독들은 모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장독들이 정순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마치 먼 옛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정순이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정수는 그 낯선 느낌을 견딜 수 없어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채로 정수는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고 정순아,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멀리서 들려왔고 정수는 그 목소리에 답할 수 없었다. 그 전날 저녁이었다. 같은 말이었는데 온도는 전혀 달랐고 정수는 그 온도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가슴 한편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시계는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거실에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만이 작게 울리고 있었으며 정수는 소파에 앉아 그 뉴스를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아가 퇴근해서 들어왔으며 정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지아는 코트를 벗으며 흐트러짐 없는 움직임으로 부엌에 가방을 내려놓았고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말의 결은 묘하게 단단했으며 그 단단함 속에는 정순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경계가 그어져 있었고 정수는 그 경계를 느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는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부엌은 가능하면 그대로. 지아의 말은 따뜻했지만 손짓은 차가웠고 눈빛은 닿을 듯 말 듯 멀었으며 정순의 가슴 어딘가에 작은 금이 생겼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겨울바람이 정순의 어깨에 내려앉으며 기척을 남겼고 그녀는 그 기척에 따라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찔거렸으며 지아는 그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지아의 목소리는 정돈되어 있었고 마치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하듯 명확하고 간결했으며 정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동안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다. 저도 나름대로 정리한 방식이 있어서요. 어머니께서 그걸 건드리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죠? 지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명령 같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고 정수는 그 명령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으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정순의 목소리는 작았고 그 작은 목소리 속에는 말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으며 지아는 그 목소리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채 미소를 지었다. 지아의 미소는 밝고 환했지만 그 미소는 정순에게 닿지 않았고 마치 유리창 너머의 햇살처럼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가운 것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대화는 평범했으나 그 속에는 서로 다른 세계가 서로를 불러보지도 못한 채 서늘하게 마주 서 있었고 정수는 그 서늘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부엌을 나왔으며 복도를 걷는 동안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복도의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민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민호의 결혼식 사진이 모두 걸려 있었지만 정수는 그 사진들을 보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방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다.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겨울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정순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정수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고 지아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으며 가족으로 생각해야죠라는 말과 건드리시면 불편할 것 같아요라는 말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거리는 마치 하늘과 땅만큼 멀었고 정수는 그 거리를 좁힐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정수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사진이 들어 있었고 정수는 그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으며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정수는 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으며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그 바람은 창문을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람은 밖에서 울부짖을 뿐이었다. 정수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고 밤은 깊어갔으며 달빛은 점점 더 차갑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지아의 말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민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며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는 민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지아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간결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마치 회사 동료처럼 필요한 정보만을 주고받고 있었다. 오늘 저녁 몇 시쯤 들어올 것 같아? 지아가 커피를 저으며 물었고 민호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다. 늦을 것 같아.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아마 10시는 되어야 들어올 거야. 그럼 저녁은 알아서 먹을게. 어머니랑 둘이 먹으면 되겠네. 지아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다. 응,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괜찮아. 나도 이해해. 정수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들었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건조한지를 느꼈으며 예전에 민호가 어렸을 때 아침마다 엄마 다녀올게요라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민호는 정순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섰으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아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수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지아는 여전히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정순이 거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진짜 관심이 담겨 있지 않았으며 정수는 그것을 느끼며 작게 대답했다. 응, 잘 잤다. 지아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고 정수는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한 잔 따랐으며 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 장독대가 보였고 그 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으며 정수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침마다 함께 마당에 나가 장독대를 확인하곤 했고 남편은 오늘 김치 냄새가 좋은데? 라고 말하며 웃었으며 정수는 그 웃음을 보며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장독대 앞에 혼자 서 있었고 남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며 며느리는 자신의 김치독을 따로 가지고 있었고 정수는 그 사실이 가슴 한편을 쓰리게 만들었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지아가 가방을 들며 말했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지아는 밝게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집 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으며 정수는 그 고요함 속에 홀로 남겨졌다. 정수는 커피 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고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으며 그저 소리만이 집 안을 채우고 있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아가 정리한 부엌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정순의 손길이 닿을 곳이 없었고 거실의 가구 배치도 지아의 취향대로 바뀌어 있었으며 정순이 평생 살아온 그 집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에 정순이 좋아하던 작은 화분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거실벽에 걸려있던 남편과의 사진도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으며 대신 지아가 좋아하는 현대적인 그림이 걸려 있었다. 정수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고 가슴 한편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으며 손끝이 차갑게 얼어가고 있었다. 정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냉장고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으며 냉장고 안에는 지아가 사온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만 정순이 만든 반찬은 하나도 없었다. 정수는 냉장고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으며 부엌을 나와 마당으로 향했다. 마당에 나서자 겨울 공기가 정순의 얼굴을 감쌌고 그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으며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장독대가 보였고 정수는 천천히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으며 손으로 오래된 장독의 표면을 쓰다듬었다. 장독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남편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이 담겨 있었고 정수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남편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으며 정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들리는 것은 겨울바람 소리뿐이었다. 정수는 마당에 서서 장독대를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다. 손으로 오래된 장독의 표면을 쓰다듬으며 23세 시집을 와 처음 김장을 배우던 날이 떠올랐고 그날의 추위와 시어머니의 엄격한 목소리가 지금도 선명하게 귓가에 들렸으며 정수는 눈을 감은 채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시집을 온 첫 겨울이었다. 정수는 23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시어머니는 엄격했고 김장을 하는 동안 정순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했으며 정수는 그 시선을 느끼며 긴장했다. 배추를 씻을 때는 한 입 한 입 조심스럽게 씻어야 한다. 대충 씻으면 흙이 남아서 김치 맛이 떨어진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추를 조심스럽게 씻었다. 하지만 정순의 손은 서툴렀고 배추잎이 찢어지기도 했으며 소금물의 농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배추가 덜 절여지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것도 못하면 시집살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김장은 마음이다. 급하게 하면 맛이 안 나고 정성 없이 하면 제 맛이 안 난다. 천천히 정성껏 하는 거야. 그날 밤 정수는 혼자 방에서 울었다. 손은 소금물에 오래 담가 있어서 빨갛게 부어올랐고 손등은 갈라져 피가 맺히기도 했으며 정수는 그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과연 이 집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정수는 속으로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저 눈물만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김장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시어머니의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정수는 김장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어머니도 정순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정순아, 이제 내가 김장을 책임져라. 나도 이제 늙어서 힘들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정순의 손을 잡았고 정순은 그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고 시어머니는 정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남편과 함께 첫 장독을 마당에 놓던 날도 떠올랐다. 남편은 무거운 장독을 들고 마당을 걸어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이제 우리도 김장 제대로 해보자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으며 정수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의 웃음은 햇살처럼 밝았고 정순의 마음을 녹여주었으며 정수는 그 웃음을 보며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김장을 담갔다. 양념을 만들고 배추를 버무리는 동안 남편은 계속해서 웃었고 정순도 따라 웃었으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정순아, 손이 차가워. 잠깐 쉬어. 남편은 정순의 손을 잡고 입김을 불어주었고 정순은 그 따뜻함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첫 김장을 완성했다. 장독에 김치를 담고 뚜껑을 덮는 순간 남편은 우리 김치가 제일 맛있을 거야 라고 말했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후로 매년 겨울이 오면 두 사람은 함께 김장을 담갔고 장독은 하나씩 늘어나 지금은 8개가 되었으며
각각의 장독마다 두 사람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아들 민호가 태어난 해에 담근 김장, 남편이 승진한 해에 담근 김장,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에 담근 김장, 모든 장독에는 정순의 인생이 담겨 있었고 정순은 그 장독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고 갑작스러웠으며 정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고 정수는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소용없었으며 남편은 그렇게 정순의 곁을 떠났다. 정수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울지 않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밥을 차리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지만 장례가 끝나고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수는 그제야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 혼자서 울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정수는 남편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이후로도 정수는 혼자서 김장을 지켰다. 장독대는 정순에게 남편의 목소리였고 살아온 시간의 기록이었으며 이 집이 비워지지 않는 이유였다. 장독대 앞에 서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고 남편이 웃으며 했던 말들이 남편이 건네던 따뜻한 손길이 그 모든 것이 장독대 안에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정수는 그 기억들을 붙들고 살아왔고 장독대를 지키는 것이 남편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혼자서도 매년 김장을 담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장독대조차 정순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며느리는 자신만의 김치독을 가지고 있었고 정순의 장독대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으며 정수는 그 시선을 느끼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정수는 장독대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었고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이제는 장독대마저 낯설어. 정수는 마당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다.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었고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낡은 수첩이 보였으며 그 옆에는 작은 붉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정수는 그 상자를 집어들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은 비어 있었고 정수는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상자는 벨벳으로 덮여 있었고 한때는 그 안에 소중한 것이 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비어 있었으며 정수는 그 빈 공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결혼기념일, 그날은 봄이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던 날이었으며 남편은 우붉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정순아, 오래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나 진짜 행복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으며 정수는 그 눈물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수는 상자를 받아들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는 순금 반지가 들어 있었으며 눈물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이거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고 남편은 정순의 손을 잡아 반지를 끼워 주었으며 내 손에 잘 어울려. 평생 끼고 있어라고 말하며 웃었다. 정수는 그 반지를 끼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으며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다. 반지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사랑의 무게였고 정수는 그 무게를 느끼며 행복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남편은 정순의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고 정수는 혼자 남았으며 그 반지만이 남편의 온기를 전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정수는 반지를 끼고 매일매일을 살아갔고 반지를 볼 때마다 남편을 떠올렸으며 반지를 만질 때마다 남편의 손길을 느꼈다. 반지는 정순에게 남편이었고 사랑이었으며 삶의 이유였다. 몇 년 후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순에게 다가왔다. 그날은 여름이었고 민호는 땀을 흘리며 집에 왔으며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어머니, 지안의 집이 좀 힘든가 봐요. 빚이 있대요. 2천만 원 정도인데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파왔으며 그날 밤 오래 생각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며느리의 집안 문제가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됐고 며느리가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안쓰러웠으며 정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반지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남편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지만 정수는 결심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이 반지를 포기하기로 했다. 다음 날 정수는 순금 반지를 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반지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정수는 그 반짝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으며 여보, 미안해. 하지만 얘들이 힘들다네. 내가 도와줘야 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수는 반지를 작은 주머니에 넣고 금은방으로 향했고 길을 걷는 동안 손가락이 허전했으며 반지가 없는 손가락이 낯설었다. 금은방에 들어서는 순간 밝은 조명이 반지를 비췄고 점원은 반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거 아주 좋은 순금이네요. 순도도 높고 무게도 상당한데요. 가격이 꽤 나올 텐데 정말 파시려는 건가요? 점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고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팔겠습니다. 얼마를 받으시고 싶으세요? 점원이 물었고 정수는 잠시 숨을 골랐다. 2천만 원이면 됩니다. 점원은 반지를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었으며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합니다.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점원은 돈을 세어주었고 정수는 그 돈을 받아들고 금은방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손가락을 내려다보았고 반지가 있던 자리가 허전했으며 그 허전함이 가슴 한편까지 퍼져나갔다. 정수는 걸으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저 걸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정수는 그 돈을 봉투에 넣고 민호에게 건네며 말했다. 민호야, 이거 좀 써라. 지안의 집 도와줘. 민호는 봉투를 열어보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이게 어디서 난 돈이에요? 2천만 원이나 되는데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있던 돈이야. 걱정 마. 쓰라고 모아둔 거야. 민호는 고맙다고 했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끝내 묻지 않았고 정순도 말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그 이야기를 묻어두었다. 지금 정수는 빈 상자를 바라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남편이 준 반지를 팔아 며느리를 도왔지만 며느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정순에게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정순은 그 아이러니를 느끼며 쓴웃음을 지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아니면 잘못한 걸까? 정수는 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빈 상자만이 정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후 지아는 마당에서 자신의 김치독을 확인하고 있었다. 세련된 파스텔 톤의 작은 독이었고 최근에 유행하는 디자인이었으며 정순의 오래된 장독대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지아는 그 독을 마치 자신만의 영역처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고 마치 그 독이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정수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아는 독뚜껑을 열고 김치 냄새를 확인했으며 코를 가까이 대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직 좀 더 익어야 하는데 냄새는 좋네. 지아는 혼잣말을 하며 뚜껑을 다시 닫았고 손으로 독의 표면을 쓰다듬었으며 마치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예술가처럼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저리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장독대와 지아의 독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깨달았으며 그 거리를 좁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아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정수는 자리를 피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척했고 지아는 부엌으로 가 손을 씻었으며 수도꼭지를 틀고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었다. 그리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정순을 돌아보고 말했다. 어머니, 제 김치독 보셨죠? 지아의 목소리는 밝고 자랑스러웠으며 정수는 작게 대답했다. 응, 봤다. 지아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담근 거예요. 제 입맛대로요. 어머니는 어머니 방식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제 방식이 있고요. 지아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성급기가 있었고 정수는 그 선을 느끼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잘했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는 더 작아졌으며 지아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제 독은 절대 열지 말아주세요. 아시죠? 김치는 공기가 들어가면 맛이 변하잖아요. 특히 익는 중일 때는 더 조심해야 하고요. 저는 이 김치를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거든요. 어머니도 김장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지아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명령 같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고 정수는 그 명령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알겠다. 안 열게. 정순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고 지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고 지아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으며 제 독은 절대 열지 말아주세요라는 말 속에는 어머니의 것과 제 것은 다르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정수는 그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 장독대가 보였고 그 옆에 지하에 작은 독이 놓여 있었으며 두 독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느꼈다. 물리적으로는 불과 몇 미터에 불과했지만 정순에게는 그 거리가 하늘과 땅만큼 멀게 느껴졌고 그 거리를 좁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정순아,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귓가를 스쳤지만 정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정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고 겨울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으며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정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고 가슴 한편이 점점 더 차갑게 얼어가는 것을 느꼈으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정말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 걸까? 정수는 속으로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저 침묵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며칠 후 민호와 지아는 여행을 가기로 했다. 지아의 친정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가는 여행이었고 사흘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으며 민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사흘 정도 다녀올게요. 집 잘 지켜주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고 정수는 그 미안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와라. 조심하고. 제주도 날씨 추울 테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 정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고 민호는 그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 채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민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정순을 바라봤지만 곧 지아를 따라 짐을 챙기러 갔고 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출발 전날 저녁 지아는 정순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했다. 지아는 거실에서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정순에게 말했고 그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으며 정수는 그 단호함을 느끼며 긴장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부엌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거라서요. 특히 냉장고 안에 제가 정리해 놓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거 위치 바꾸지 마시고요. 지아의 말은 계속 이어졌고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제 김치독도 절대 열지 말아주세요. 아직 익는 중이라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해요, 어머니. 제가 정성 들여서 만든 거라서요. 지아는 한 번 더 강조했고 정수는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다. 응, 열지 않을게. 걱정 마. 정순의 목소리는 작았고 그 작은 목소리 속에는 말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지만 지아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벤츠가 마당 앞에 섰다. 민호와 지아는 짐을 싣고 차에 올랐으며 지아는 창문을 내리고 정순에게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잘 계세요. 지아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으며 정수는 손을 들어 흔들었고 차가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갔으며 먼지가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다. 정수는 그 먼지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고 차가 골목을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으며 차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는 순간 정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마당은 고요했고 장독대만이 정순과 함께 남아 있었으며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정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정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마당을 걸었고 장독대 앞에 섰으며 손으로 오래된 장독의 표면을 쓰다듬었다.
장독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남편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이 담겨 있었고 정수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고요함이 정순을 감싸고 있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부엌은 지하가 정리한 대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정수는 그 깔끔함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고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며 손끝이 차갑게 얼어가는 것을 느꼈다. 시계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정순에게는 외로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들었다. 저녁이 되자 정수는 혼자 밥을 지어 먹었다. 부엌에 서서 밥을 짓는 동안 정수는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시절을 떠올렸고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 오늘 저녁은 뭐야? 라고 물으며 웃던 모습을 떠올렸으며 민호가 어렸을 때 부엌에서 뛰어다니며 엄마 배고파? 라고 외치던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고 부엌은 조용했으며 정수는 그 조용함을 견딜 수 없어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정수는 그 음악을 듣지 못했고 그저 밥을 짓는 데만 집중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정수는 남편과 함께 식사하던 시절을 떠올렸고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기억을 떠올렸으며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고 식탁은 너무 넓게 느껴졌다. 정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정수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릇에는 밥이 반 이상 남아 있었고 정수는 그 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밤이 되자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정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다. 지아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고 제 독은 절대 열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으며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조용히 흘러내렸고 정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으며 그저 눈물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밤은 깊어갔고 정수는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며 새벽을 기다렸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잠에서 깼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겨울 공기가 차갑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며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방을 나왔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고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으며 그 수첩은 40년 동안 정순이 손으로 직접 적어온 김장 비법이 담긴 것이었다. 수첩의 표지는 낡고 해졌으며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종이에서는 오래된 양념 냄새가 아주 역게 풍겨왔다. 정수는 그 수첩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으며 장독대 위로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정수는 장독대 앞에 무릎을 굽혔다.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차가움이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정수는 개의치 않았고 그저 수첩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는 23세 정순이 처음 김장을 담갔을 때의 기록이 있었다. 첫 김장 너무 맵게 했다. 시어머니께 혼났다. 다음엔 고춧가루를 줄여야지. 정수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때는 모든 게 서툴렀지만 그래도 행복했고 배울 수 있다는 게 감사했으며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기뻤다. 정순의 손글씨는 어설펐고 글자들이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정순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정순은 그 글씨를 보며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페이지를 넘기자 남편과 함께 김장을 담갔던 기록들이 나왔다. 남편이 배추를 절이는 걸 도와줬다. 손이 커서 일이 빨랐다. 고마웠다. 오늘은 남편이 젓갈을 너무 많이 넣었다.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같이 웃었다. 정수는 그 기록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며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한 장면 한 장면 펼쳐졌다. 수첩을 계속 넘기자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록, 아들이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의 기록,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기록이 모두 담겨 있었다. 민호가 태어났다. 이제 새 식구를 위해 김장을 담가야지. 민호가 처음 김치를 먹고 매워서 울었다. 양념을 조금 순하게 해야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 혼자 김장을 해야 한다. 여보, 미안해. 정수는 수첩을 꼭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지아의 말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다. 제 독은 절대 열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어머니 방식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제 방식이 있고요. 우리 가족은 따로예요. 그 말들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고 정순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으며 결심했다. 정수는 수첩의 첫 페이지를 잡았다. 손가락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으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정수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고 그 소리는 정순의 귓가에 크게 울렸으며 정수는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페이지를 찢었고 세 번째 페이지를 찢었으며 네 번째 페이지를 찢었다. 하나씩 천천히 정수는 수첩의 페이지를 찢어나갔고 찢어진 종이들은 바람에 날려 마당 위로 흩어졌으며 정순의 손글씨가 적힌 종이들이 겨울 바람을 타고 흔들렸다. 배추는 이틀 절여야 한다. 양념은 고춧가루 3대 마늘 1비율. 젓갈은 새우젓과 멸치액젓을 섞어서. 김치는 마음이다. 정성이다. 그 모든 기록들이 바람에 날아갔고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찢어나갔고 40년의 기록이 한 장 한 장 사라져갔으며 정순의 인생이 한 장 한 장 흩어져 갔다. 수첩의 중간쯤 왔을 때 정수는 잠시 멈췄다. 그 페이지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의 기록이 있었고 여보, 미안해. 이제 혼자 해야 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라는 글씨가 보였다. 정수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하지만 정수는 그 페이지도 찢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고 그래서 찢었다. 수첩이 모두 찢어졌을 때 정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찢어진 표지만 남아 있었고 마당에는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바람이 그 종이들을 이리저리 날리고 있었다. 정수는 그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4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고 정순이 지켜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으며
정순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표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아팠지만 정수는 그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지하의 작은 김치 독 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정순의 눈빛은 단호했고 결심이 서려 있었으며 정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지아가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그 독, 뚜껑의 금속 손잡이는 겨울 바람에 식어 차갑게 굳어 있었고 정수는 그 손잡이를 아주 천천히 망설임 없이 잡았다. 손잡이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팔로 퍼져나갔지만 정수는 개의치 않았다. 그래, 나는 내 가족이 아니라 했지. 말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고 마당의 정막은 그 말의 무게를 받아내지 못한 듯 흔들렸으며 뚜껑이 열리는 순간 김치의 붉은색이 겨울 햇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번져 보였다. 김치 냄새가 올라왔고 그 냄새는 정순의 코를 자극했지만 정순은 그 냄새를 맡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정수는 두 손으로 김치독을 들어 조금씩 기울였다. 처음에는 천천히 독이 기울어지며 김치가 독 안에서 흔들렸고 그러다 결국 무너지듯 한 번에 쏟아냈다. 양념이 바닥에 떨어지며 땅이 젖어 들어갔고 붉은 양념이 흙과 섞이며 진흙처럼 변했으며 배추는 산산이 흩어졌다. 마치 정순이 지켜온 50년의 마음이 땅바닥 위에 쏟아진 듯한 모습이었고 정수는 한참을 그 붉은 흔적 앞에 서 있었다. 눈빛은 더 이상 아무 곳에도 닿지 않았고 마음은 이미 무언가 멀리 떠나가고 있었으며 정수는 빈 독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손에는 붉은 양념이 묻어 있었고 그 양념이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정수는 그 양념을 바라보다가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다. 정수는 자신의 오래된 장독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장독, 아들을 위해 담갔던 장독, 평생 지켜온 장독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장독들조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정수는 손으로 장독의 표면을 쓰다듬었고 여보, 미안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수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으며 차가운 바람이 정순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정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정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고 손을 씻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으며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계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정순에게는 마치 심장이 멈춰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사흘 후 벤츠의 헤드라이트가 마당 앞을 비추며 멈췄다. 차 안에서 지아는 여행 내내 찍은 사진을 보며 아, 정말 재밌었다. 제주도 너무 좋더라라고 밝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민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 앞에 다다르는 순간 어딘가 낯선 정적이 느껴져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지아는 마당 쪽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김치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그녀가 아침마다 확인했던 자기 김치의 냄새가 아니었고 더 진하고 더 깊고
더 슬펐으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민호도 뒤따라 나갔고 두 사람은 마당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지아의 김치독은 그대로 있었지만 뚜껑은 열려 있었고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붉은 양념 자국만 선명했다. 배추잎 몇 조각이 겨울 흙 위에 붙은 채 마르고 있었고 지아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조차 쉬지 못했다. 지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이게 무슨 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지만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 지아의 목소리는 거의 소리도 되지 않았고 떨리고 있었으며 그때 마루 쪽에서 조용한 발걸음이 들렸다. 정순이었다. 평소처럼 바느질 도구를 들고 천 조각을 접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 동시에 너무 비어 있었으며 마치 모든 감정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고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제 김치 어디 갔어요?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가. 정수는 눈을 들어 지아를 보았다. 말투는 차갑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온도가 느껴졌고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버렸다. 지아의 입술이 떨렸다. 왜요? 제가 정성 들여 어머니도 드시라고 왜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정수는 천을 접던 손을 멈추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러더구나. 너와 나는 입맛도 정서도 다르다고. 그리고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라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렇게 말하더구나. 지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했고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으며 그 말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정수는 시선을 마당으로 돌리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나도 내 김치가 내 마당에 있는 게 불편하더라. 내가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는 입맛도 정서도 다르잖니. 그러니까 내 마당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지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 순간 정순의 조용한 말이 지아의 귓가에 낮게 스며들었으며 그 말은 비수처럼 지아의 가슴을 찔렀다. 넌 나를 내보냈고 나도 너를 내보낸 거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따로인 거야. 그 한마디에 지아는 숨을 삼켜야 했다. 말할 힘이 사라지고 가슴 안쪽이 무너져 내렸으며 지아는 바닥에 손을 짚고 울기 시작했다. 민호가 뒤늦게 마당으로 달려나와 상황을 보고는 얼어붙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도망치고 싶은 슬픔도 화내고 싶은 분노도 없었고 그저 오래 참고 견디다 마침내 닿은 결론 같은 표정이었으며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너희 없을 때 내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나도 한번 보고 싶더라.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 말이 민호의 가슴에 그대로 박혔고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으며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다. 지아가 방에서 울고 있을 때 민호는 어머니의 방 정리를 도우려고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고 정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라고 말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책상 서랍을 여는 순간 얇은 오래된 장부 하나가 보였고 생활 기록이라는 글씨가 표지에 적혀 있었으며 민호는 장부를 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전기세, 병원비, 옥수수 장사 수입 그런 기록들 사이에 민호의 눈을 멈추게 하는 문장이 있었다. 민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손이 떨렸으며 눈을 의심했다. 지안의 빚 정리 금액 2천만 원. 민호는 숨이 막혀 손등으로 입을 가렸고 그 아래 작게 적힌 글씨가 있었으며 민호는 그 글씨를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순금 반지 팔았다. 남편이 준 건데 아이들이 힘들다니 어쩌겠니. 얘가 알면 마음 아플까봐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도 슬프다. 여보, 미안해. 민호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주저앉았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목을대가 크게 흔들렸고 어머니 어머니 그 한마디가 방 안을 울렸으며 민호는 장부를 꼭 쥔 채 오래도록 울었다. 민호는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과 지아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민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민호는 장부를 들고 지아가 있는 거실로 걸어갔다. 고개를 들기도 어려울 만큼 표정이 무너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이거 좀 봐라고 말했다. 지아야, 이거 좀 봐. 제발. 민호의 목소리는 말끝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흐름이었고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에서 장부가 떨어졌으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어머니가 우리 빚 대신 갚아주셨어. 지아의 입술에서 숨 같은 말이 새어나왔고 목소리는 떨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금 반지 팔았다? 남편이 준 그 반지를 어머니가? 그 순간 지아는 가슴 한가운데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고 어머니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아는 바닥에 내려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흔들렸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뭘 한 거예요. 민호도 지아 옆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우리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 우리가 너무너무 못됐어. 두 사람은 그렇게 거실 바닥에 앉아 오래도록 울었고 집 안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으며 정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마루 끝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렸다. 정순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을 넘어서 온 사람만의 고요한 슬픔이 머물러 있었으며 정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계속 오전 천팔하지 않았다. 정수는 마루 끝에 서서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고 마치 먼 길을 돌아 다시 한번 겨울 장독대 앞에 선 사람처럼 담담하고 고요하고 너무도 깊었다. 정수는 두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파왔지만 동시에 이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후회가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 지아는 장부를 끌어안고 눈물을 땅에 떨어뜨린 채 말했다. 어머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이런 걸 혼자 다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하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마당의 겨울바람이 천천히 문틈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고 시계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으며 그러다 정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루로 올라와 지하 앞에 멈춰서고 손에 들었던 천 조각을 살며시 바닥 위에 내려놓았으며 그 작은 천 조각을 바라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아야. 지아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 한마디에 감정 전부가 무너져 버릴 것 같았고 지아는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보았으며 정수는 말을 삼키듯 숨을 한 번 가다듬고 말했다. 나는 내가 미운 적이 없다. 한 번도.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정수는 지아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으며 지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사람은 다 자기 사는 방식이 있는 법이야. 너도 내 방식으로 살고 싶은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 새 시대에는 새 방식이 있는 거고 나도 그걸 알아. 정순의 손끝이 바닥의 나무결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근데 말이야, 내가 가족이 아니다 했을 때 그 말이 참 오래 아프더라. 밤에 자다가도 그 말이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고 그랬어. 지아의 입술이 떨리며 벌어졌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때 그냥 친구한테 하는 말이었고 진심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드실 줄은. 정수는 지아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아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야. 정말이야. 그 말은 지아의 마음을 더 무너뜨렸고 정수는 계속 말했다. 새 시대에 사는 아이한테 내 방식을 억지로 물려줄 수도 없는 거고 나라고 그걸 모를 만큼 둔한 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말끝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다만 나는 내가 내 자리를 조금만 인정해 주길 바랐던 거지. 내가 이 집에 있어도 괜찮다는 걸,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그걸 느끼고 싶었어. 지아는 바닥에 손을 짚고 정순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그 귀한 순금 반지까지 파셨다는 것도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도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고 정수는 지아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어떤 꾸짖음도 어떤 날카로움도 없었으며 그냥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마음을 푸는 순간의 손길이었고 따뜻했다. 지아야, 나는 너를 원망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외로웠다. 정말 외로웠어. 이 집에서,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고 점점 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 지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 정순의 무릎 위에 고개를 묻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지아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지아야, 용서는 벌써 했다. 내가 이렇게 후회하는 걸 보니까 이미 용서했어. 지아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민호는 두 사람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으며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정수는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아 모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그 말은 마당의 겨울 공기를 서서히 녹여내는 듯한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있었고,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함께 앉아 있었으며, 거실의 시계는 계속해서 째각거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며칠 후, 겨울 햇살이 장독대 위에 얇게 내려앉은 아침, 지아는 배추를 씻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배추 절이는 것부터 다 배울게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정수는 지아의 팔을 살짝 붙잡았다. 급하게 하지 마라. 김장은 서두르면 맛이 없다. 천천히 정성껏 하는 거야. 지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천천히 할게요. 정순이 배추를 들어 소금물에 넣는 시범을 보이자 지아는 곁에서 자세히 지켜보았고, 어머니 이렇게요? 지아가 물었으며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손끝에 힘을 너무 주면 잎이 찢어진다. 부드럽게 마치 사람 마음 다루듯이. 김장은 마음이야. 정성이고. 지아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옆에서 민호가 독을 깨끗이 닦으며 말했다. 올해 김치는 우리 셋 이름으로 담그자. 우리 가족 김치로. 그 말에 정순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우리 셋이서. 우리 가족이. 그날 장독대에는 김장이 아니라 세 사람의 온기가 함께 담겼고, 그들은 이제 서로의 방식이 다름을 인정했으며, 그 다름이 오히려 하나의 새로운 가족 방식을 만든다는 것을 조용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정수는 지아의 손을 잡고 양념을 버무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지아는 정순의 손길을 따라 천천히 배추를 버무렸으며,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이 양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지아가 물었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장독대 위로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세 사람의 손길이 배추 위에서 만났으며, 그 손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진짜 가족이 될 것 같아. 고마워. 지켜봐줘서. 김장이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장독에 김치를 담았다. 정순의 오래된 장독에 담았고, 그 장독은 이제 세 사람의 것이었으며 세 사람의 마음이 함께 담긴 것이었다. 뚜껑을 덮는 순간 민호가 말했다.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셋이 함께 담근 김치인데. 맛있지. 겨울의 김장은 단지 반찬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버무리는 일이다.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장독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따뜻한 손길 하나가 다시 그 장독대를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는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오정순과 윤지아의 집에 올해 겨울은 비로소 진짜 김장의 향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 향 속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고, 장독대는 다시 따뜻한 의미를 되찾았으며, 겨울 마당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오늘 사연이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